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형계약의 유형으로서 고용과 도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용. 우리가 그 노무 공급 계약 중에서요, 대표적인 어떤 계약 유형으로서 고용, 도급, 위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어떤 그 노무 제공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피용자 입장에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을 하는 어떤 이런 계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도급이나 위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종속 관계가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급이라든지 위임과 같은 유형에서는 일을 또는 뭐 노무를 제공하는 어떤 이런 형태다라고는 보입니다만은 이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급인이나 수임인 입장에서는 이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 도급하고 위임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일의 완성이 목적이냐 또는 뭐 사무 처리가 목적이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용 종속 관계에 기초해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계약 유형을 고용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근데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민법상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계약하고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민법상 뭐 고용은 당연히 그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만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민법상 그 전형계약의 일유형으로서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뭐 의사의 합심만으로서 얼마든지 성립이 된다.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 자체가 제한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 15세 미만자의 어떤 뭐 근로계약 체결 뭐 이런 데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험한 어떤 시설 등에서의 어떤 근로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성이라든지 18세 미만자 이렇게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이 근로계약과 좀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제로 그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기간에 있어 가지고도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제한을 안 둬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특히 민법상 그 고용 같은 경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간의 어떤 고용 계약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는 점. 따라서 뭐 당사자가 누구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권리가 이렇게 인정되는 반면에 또 근로계약 쪽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당하게 이렇게 해고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종의 어떤 형사적 또는 뭐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뭐 이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근로계약과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좀 구분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법상 이런 어떤 고용계약 자체가 고유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따라서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어쨌든 이 고용계약과 관련해서, 뭐 성립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성주의 원칙이,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합체만으로서 충분히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고용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말 그대로 피용자, 또는 뭐, 노무자의 의무와,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자의 의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이죠. 노무 제공 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에서도 이 노무 제공과 관련해서는 요건 그 성격 자체가 일신 전속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노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 노무자에게 노무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노무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도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뭐 그런 내용들이 이 노무 제공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뭐 실제로 노무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신전속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업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양도를 한다든지 기업을 양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노무자들도 함께 이렇게 수반해서 이렇게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뭐 그럴 경우에 기업 양도라든지 영업 양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노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기업 양도나 영업 양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신 전속성과 관련된 설명들은 배제시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무 제공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고용이 도급이나 위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무 제공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고용계약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노무 제공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그 어떤 노무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각종의 부수적 의무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수지급 의무겠죠. 보수지급 의무인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어떤 대가죠. 대가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보수의 액이라든지 보수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이게 뭐 보편적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어떤 그 근로계약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금전이 보통이겠지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수 지급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 그럼 그 약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면 되겠죠. 근데 약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관습에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습도 없다라고 할 때는 노무 제공이 종료된 다음에 지체 없이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할 것인데,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 민법 규정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보수의 종류라든지 보수의 액이라든지 뭐 또는 보수 지급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의 원칙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자유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을 좀 구별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드리면서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 당장 그 보수의 액이라든지 또는 뭐 지급 시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일정한 제한들이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금원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 액과 관련해 가지고도 최저임금법이 이렇게 적용되어 가지고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계약하고 또 그 고용계약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다, 민법상 고용계약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수지급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전에 지급하는 거 이거 가능하겠죠. 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급하는 거 우리가 흔히 가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가불과 관련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이 그 임금하고 상계하를 못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서도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은 구별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의 의무, 보수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용자, 근로자가 또는 뭐 노무자가,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노무자가 노무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 뭐 노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수 청구권 인정 안 할 거고, 인정하면 안 될 것이고요. 사용자 측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보수를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사용자든 노무자든 누구에게도 귀책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보았던 위험 부담의 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어느 측에서 제공했는가라고 하는 소위 그 영역설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또 보편적이고요. 따라서 그런 어떤 누구에게도 귀책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상에는 뭐 특별히 노무 제공자의 그 보수 청구권 보호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종 특별법들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의 어떤 그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도급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수급인 하수급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하수급인들의 어떤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그 원도급인에 대해서 임금이 직접 청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권리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어떤 특별법들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어떤 최후 3년간의 이 퇴직금이라든지 최후 3개월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금 우선 특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특히 근로계약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고용계약과도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의무다. 주된 의무는 보수지급 의무고 노무자는 노무 제공입니다만 어쨌든 사용자든 노무자든 각종 부수적 의무, 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하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특별히 고용기간 자체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갱신되는 이런 경우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후에 노무자 또는 사용자가 노무자의 노무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용계약 자체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라는 것, 그런 점들이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로계약의 어떤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고용계약 자체 어떤 고용기간 자체가 약정이 있느냐 약정이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간 약정이 없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3년이 넘는다, 또는 종신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걸로 약정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각 당사자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고 나면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우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해지 통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또 해지권 같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해지 통고, 해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살펴봤을 건데요. 해지 통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계약 관계의 해지를,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해지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종료하는, 뭐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특별히 661조, 뭐 663조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용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 자, 이 도급은 조금 전에도 위임하고 제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급이나 위임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받고 일을 한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는 고용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다는 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 자체가 완성이 되고 완성된 결과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보수를 청구하게 되는 뭐 이런 계약 관계를 도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단순히 일의 완성과는 좀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무 처리, 사무 처리와 관련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위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도급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요것도 뭐 낙성 계약이라서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유상 쌍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점, 뭐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보통 뭐 일반적인 어떤 계약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이 사실은 도급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건설 도급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건설 도급에 있어 가지고는 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다른 뭐 관련 법령들에서 보면 이 건설 도급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법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자, 도급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도급계약의 효력인데, 이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제공하는 사람을 수급인, 또 일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을 도급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자, 그래서 수급인의 의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일의 완성 의무입니다. 일의 완성 의무.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완성해야 되고, 일을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바로 일을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급인이 일 착수를 더디게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당연히 뭐 이행지체가 되겠죠. 이행지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도급인 측에서 해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인데, 주의할 거는 뭐 바로 이렇게 일을 착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그런 경우에는 도급인 측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 판례들에서 보면 특히 이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어쨌든 공기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뭐 일을 맡은 건축수급인이 일을 좀 더디게 한다라고 한다 해서 뭐 이행지체가 경우에 따라서 안 될 것이고 이행지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관련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완성할 의무다라고 했고, 일을 완성만 하면 됩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을 완성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을 완성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고용계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노무 제공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신전속성, 뭐 이런 것들이 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일만 완성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 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쓴다. 도급에서 다른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하수급인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하수급인 동원해가지고 일하는 거 무방하다라고 할 것인데,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일괄 하도급 같은 거는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어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에서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고용과의 어떤 차이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지휘 감독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도급인이 일정한 지시를 그럼 전혀 할 수 없느냐? 도급인이 지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관계는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용종속 관계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휘 감독을 그런 정도로는 안 받는다는 것이지, 도급인 자신이 결국은 일이 완성됐을 때 자신의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자기가 뭐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거 못한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일정한 지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시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급인의 의무 중에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 담보 책임, 수급인이 담보 책임, 매매에서도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만 수급인도 특별히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담보 책임 우리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이 지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뭐 결과 자체가 좀 하자 있는 일이 초래되었다. 하자가 완성된 일에서 하자가 발생됐다라고 할 경우, 그럴 때는 당연히 수급인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불법행위 파트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이렇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수급인이 일완성 의무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따라서 고용하고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상 보면은 도급 계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이런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해당 파트에서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인의 의무로서는 뭐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된 일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다라고 했었을 때, 뭐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일 자체가 유형적일 때 이런 어떤 완성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수급인이 완성된 유체적인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인도할 때, 도급인도 완성물을 이렇게 수령할 의무가 있는가, 또는 뭐, 완성된 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통상은, 일 자체가 제대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도급인 입장에서 확인하는 절차, 우리가 흔히 그걸 검수 절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뭐 그런 검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다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인데, 일을 완성한다라는 표현에서도 사실은 따져보면 하자가 없는 일을 완성해야 될 그런 의무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완성된 완성이라는 표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것이 전제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편에서도 담보 책임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매매편에서의 담보 책임 규정이 이 모든 유상계약에 이렇게 당연히 준용돼야 될 것인데, 도급에서는 특별히 담보 책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급계약의 특성상,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매매 쪽에서 담보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감액,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와 같이 하자 보수 청구권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 즉, 이 수급인의 담보 책임 영역에서는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하자 자체를 이렇게 보수를 할 것,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자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부분은요,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서 중역을 이루는 것이 이런 하자 보수 청구권인데 하자 자체가 경미하다. 뭐 그럴 경우에 그 하자 보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겠죠. 그게 수급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사실 뭐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어떤 유형의 그 하자가 시설물 중에서 사실 우리가 그 발견하기 힘든 곳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용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아주 나중에 확대돼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까지 하자 보수를 인정하게 되면 수급인에게 지나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그 해당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도 유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담보 책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이게, 보통은 그렇죠. 도급계약에서는 일이 완성된 다음에 도급인이 일이 제대로 완성됐는지 검수를 하겠죠.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런 어떤 검수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하자가 존재를 했었어요. 하자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 도급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보수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급인이 어떻습니까? 그 하자 자체를 용인하겠다, 이런 의사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흔히 그 외관상 명백한 하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외관상 명백한 하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도급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보 책임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자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도급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축 도급, 이런 것들이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이런 어떤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났는데 사실은 다소의 어떤 실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흔히 있는 일이다. 그건 특별히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도급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집 짓고 나면은 흔히 그런 실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금이 아니고 아주 그냥 홈이 파인다든지 해서 더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원래 애시당초에 존재하던 하자였는데,
도급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외관상 명백한 하자였고 수급인이 면책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겠죠. 당연히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경우들에까지 외관상 명백한 하자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설사 그 수급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였고 당신이 도급인 당신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면책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사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한 하자이기 위해서도 이 하자 자체가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수급인 입장에서 그 하자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예정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보책임 면책과 관련해가지고 담보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부 면책한다든지 이래서 당사자 일방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사자 간의 그 담보책임을 감경하는 그런 약정들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외관상 명백한 하자 이론을 들고 들어와서 수급인이 면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 자체가 원래 상태대로 머물러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자 자체가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수급인도 모르고 도급인도 몰랐다면 그럼 나중에 확대된 하자는 새롭게 발생한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책임은 그런 경우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급인 입장에서 그런 하자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설사 검수 당시에 뭐 도급인이 수급인을 면책하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그런 어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론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그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도급인 입장에서 사실은 그래요. 하자 보수 대신에,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을 또 하자 보수 이외의 손해가 하자 이외의 손해가 있을 때 하자 보수 이외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우리 그 법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인데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그 하자 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약 해제권인데요. 자, 요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계약 해제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나왔는데, 계약 해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할 때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에서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특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등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규정을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완성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계약 해제한다라고 하면 결국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그리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지나치게 그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종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태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하자가 정말로 중대해서 그런 어떤 그 건물 자체를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경제적 손실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계약 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하급심 판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하급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하자 있는 건물 자체를 또는 하자 있는 일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면 계약 해제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의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도 돼. 건물에 있어서는 계약 해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담보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 경감 약정,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의 어떤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담보 책임의 경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자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일 자체가 하자가 발생했다라든지,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더니 일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이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도급이냐 아니면 건물 등과 관련된 도급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보통의 도급인 경우는 1년입니다, 이게. 1년인데, 건물 등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671조에서 특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공작물이다, 라고 할 때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1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 보통의 도급과 건물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경우,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한 그런 도급에서의 차이점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이 수급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 도급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급인의 의무. 자, 도급이다라고 했을 때, 도급인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당연히 보수지급 의무. 이게 가장 중핵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보수지급. 자, 근데 보수 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도급에서는 우리가 보수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 자체를 함에 있어가지고 일 자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들어갔던 비용과 또는 보수를 함께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일 전체의 완성에 필요한 어떤 비용과 보수를 한꺼번에 정해가지고 그걸 변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이렇게 일 진척 상황에 따라서 진척된 내용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계산도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전체 일 전체의 가액과 보수를 합해서 내용 자체를 보수액 자체를 도급 금액 자체를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정액도급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계산도급 같은 경우야 실제로 일 진척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액도급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수라든지 또는 도급 금액 자체를 변경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표현 자체에서 보듯이 정액 도급이죠. 정액 도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그런 도급 금액 자체를 변경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문제되는 게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인데, 건설 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정 변경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정액 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 금액 자체를 갖다가 상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설 도급의 경우에서는 관련 어떤 법령들에서 이런 어떤 사정 변경 약관과 관련된 규정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민법에서도 특별히 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지급 시기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고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이 하고 관습도 없으면 일 완성한 일이 완성된 때, 그때 지급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후불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 도급의 이 종료입니다. 도급 관계의 종료인데, 이 도급 관계의 종료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 완성해서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 이때 일이 그 도급 관계가 종료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도급인에게 이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도급인에게 해제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해제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을 벗어난 어떤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도급에 있어 이런 어떤 계약 해제권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일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수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예정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용 도급에 대해서 중심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